알파고를 보고 놀란 전문가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하면서 인류의 삶을 바꿀 4차 산업혁명이 곧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5년간 일자리가 500만 개 이상 줄어들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불리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금년 초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우뚝 도약하는데 정말 기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과 R&D 혁신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는 더욱더 한국연구재단의 의미가 있는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받은 제목이 그대로 그냥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인재 양성 이런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면 되는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놀랍게도 2500년 전에 공자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공자님 말씀이 Study the past if you would define the future. 미래를 알고 싶으면 역사를 공부해라. 이게 공자님 말씀입니다. 2500년 전에 이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영어로 말씀하셨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공부해라. 인류 역사를 그래서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의 역사건 그 개체의 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구, 사람 수, 지구상의 사람 수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태어날 때 전 지구에 1억, 2억 그 정도 인구가 살았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증가를 못합니다. 거의 증가 못하다가 여기 보시면 1800년에 되면 이제 9억이 됩니다. 1800년이 되면 9억이 되고 1900년에 16억이 되고 2000년에 우리가 뉴 밀레니엄 한참 얘기할 때 사실은 굉장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60억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점점 1년에 1억씩 늘어서 지금 현재 75억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기 시작하고 여기 어떤 변곡점들이 있는데 확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살기 좋아졌다는 거죠. 오래 살게 되고 살기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잘 살게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명에 관련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 X축은 GDP per capita입니다. 그러니까 4만 불의 나라에서는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습니다. 83, 4세쯤 되고요. 5만 불이 되면 훨씬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도 1000불로 사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1000불은 30대 기대 수명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타임즈에서 142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142세를 살 거다. 그러니까 지난 100년 기대 수명 30세에서 지금 80세가 늘었듯이 지금 80세는 이제 또 50년이 또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4, 50년 내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지난 100년 바뀐 것만큼 우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바뀔 게 틀림없습니다. 142세를 산다. 이게 참 요즘 학생들은 그러니까 100년을 지금부터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된 거는 결국 이건 과학 기술의 힘이죠. 그렇죠? 편안하게 잘 살게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500년 전에 아까 공자님 대단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었지만 공자님 소크라테스 있을 때는 진짜 살기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살기 힘들었는데 여기 변곡점이 생기는 게 언제냐 하면 여기 커브상에서 보면 요 무렵에 잘 아시다시피 뉴턴에 의해서 새로운 자연과학의 창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임스 와트가 스팀 엔진을 만들죠. 스팀 엔진을 만들면서 급속히 잘 살게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과 에디슨이 뭐 100년 전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지수함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건 다른 말로 지수함수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 무렵에 인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이 기술에 의해서, 산업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혁명이라고 부르고, 그거 뭐 잘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의 스팀 엔진, 기계 에너지, 스팀 엔진 아까 와트에 의한 것이고, 2차가 이제 지금부터 100 몇십 년 전에 자동차와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3차가 이건 이제 저희 대부분이 경험을 했죠. 컴퓨터, IT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잘 살게 됐고 삶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사실은 제일 이렇게 쉽게 한 장 이렇게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알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지구를 밤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죠. 밤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별은 모두 밤에는 깜깜하죠. 그렇죠? 지구도 나이가 43억 년이라고 그러면 43억 년 동안 밤에 깜깜했는데 지난 100년 전부터 불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전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밤에도 유일하게 반짝거리는, 스스로 반짝거리는 별, 그게 지난 10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이제 일본이 있고요. 여기 중국이고 대만이고, 여기 대한민국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지 아는데 밤에 보면은 확실히 섬이죠. 확실한 섬에 살고 있습니다. 확실한 섬에 살고 있고, 진짜 안타까운 건 이 북쪽을 보시면은 인구 밀도가 이만한 지역치고 지금 이렇게 깜깜하게 사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가볼 곳도 없이 100년 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뭐 그건 확실합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남쪽을 또 불바다 만들겠다고 그러니, 우리는 이미 불바다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은 우리 미래에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더 재미있는 변화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자동차에 의한 혁명입니다. 자동차 아까 이게 1900년에 뉴욕 5번가의 부활절 행렬입니다. 1900년과 10년 후 1913년의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1900년의 부활절 행렬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다 마차입니다. 다 마차고 자동차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가 딱 하나 있는데 1913년이 되니까 다 자동차입니다. 마차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10년 사이.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도 바로 우리도 이런 혁명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에 지하철 타고 사람들이 뭘 했나 하는 사진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쭉 앉아 있을 때, 지금 지하철에 타고 있는 5년, 딱 5년 만에 뭘 하고 있나 보면 지금은 전원이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는 핸드폰 가진 사람 없었잖아요. 그게 5년 만에 일어난 변화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확실히 이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건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드라이브되고 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가 하는 걸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73년입니다. 1973년에 처음으로 모토로라 회사에서, 물론 이제 그때 휴대폰이라는 것 이것만 해도 한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마틴 쿠퍼라는 이 모토로라의 부사장인데, 이 사람이 처음 만들어서 처음 뉴욕에서 통화하는 장면입니다. 무선 전화기로. 그러니까 1.1kg, 배터리는 20분 갖고 그때 가격으로 4,000불 했다고 합니다. 73년에 4,000불이면은 서울 시내에서 집을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 93년이 되면은 그 20년이 지나면 이런 거 하나씩 뭐 다 가지셨을 겁니다. 여기 컴퓨터 있고 전화기 있고 카메라, 녹음기, 시계, 영사기 등등 뭐 이거 하나씩 살려면 그래도 한 달 봉급 털어야 살 수 있었던 건데 이게 또 20년이 지나니까 2010년쯤 되니까 그냥 전부 이렇게 하나로 다 들어갔죠.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소위 disruptive innovation.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현격하게 바뀌고 있다. 어느 정도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핸드폰, 스마트폰 얘기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산사에 이건 뭐라 그래? 동승이죠, 동승. 애기중들도 이렇게 다 하나씩 갖고 있고 얘 표정을 보십시오. 이게 없는 애 108번 뇌 중입니다. 108번 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걸 저희는 사실은 그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데 조금 지나 보면은 이건 확실히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스티브 잡스도 여기에 끼이지 않을까. 저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좀 확 바꾼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50년 거의 다 지나니까 아까 그 마틴 쿠퍼가 이렇게 늙었습니다. 이렇게 늙어서 자기가 처음 만든 휴대폰하고 요즘 나온 거하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군. 뭐 기능상으로 보면은 뭐 이것과 이것의 기능은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주제인 4차 산업혁명은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다. 오늘 뭐 여러분께서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고요. 거기에 이제 뭐 직업 문제가 금방 몇백만 개가 없어진다. 뭐 700만 개의 직업이 소멸되고 200만 개가 새로 탄생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 진짜 대단한 변화가 앞으로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오늘의 주제 미래 인재 양성. 지금 우리의 학생들 초등학교부터 어떻게 길러야 하나 이렇게 격변하는데 이거 어떻게 길러야 하나 아마 그게 오늘 우리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런 모임을 갖는 이렇게 모여서 이제 토의하자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거기 뭐 제가 몇 가지 말을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Without evaluation, there's no progress. 평가 없이는 발전 없다.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시험을 봐서 A, B, C를 주는 그것도 다 더 발전시키기 위함이죠. A를 한 애는 더 잘했다라고 격려해 주는 거고 C는 좀 더 잘하라고 그렇게 이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발전은 progress is impossible without change. 변화 없이는 발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버나드 쇼 얘기입니다. Progress is impossible without change. And those who cannot change their minds cannot change anything.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뭔가를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도식을 보면 평가와 발전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평가 방법을 바꾸면은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의 문제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왜 공무원 시험 보고 그러는데 영어를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잘하는 게 꼭 그 사람의 모든 intellectual ability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사실은 그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어에 쓰는 돈, 영어에 쓰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 그래도 중요한 거 하나, 저는 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NRF에서 이거 좀 바꾸는 연구회 같은 거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이거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본
과학 탐구 영역의 화학 문제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고3 애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고르는 겁니다. 5개 중에 이렇게. 그래서 답이 이제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니은, 디귿. 자, 이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학생들은 자, 뭐 어떻게 있는 대로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복수가 정답일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요 있는 대로란 말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뭐 문제 볼 것도 없습니다. 디귿 다 있으니까 디귿은 정답이죠. 맞습니다. 자, 디귿은 정답이고 그러면 이제 다 몰라도 기역, 니은, 요것만 이제 하면 됩니다. 요것만 해서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인데 이게 60만 학생이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 사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창의성이 있겠습니까? 창의성이라는 건 답을 만드는 데서 나오지 답을 고르는 데서 나오지 않죠. 이렇게 해서 운 좋은 친구가 이거 골라서 이런 거 몇 개 맞으면 수능 대박이고 그거 못하면 수능 쪽박이고 학생들이 이게 참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대로 실제로 있는 대로 문제가 20문항 중 10개가 있는 대로인데 제가 그래서 복수가 정답인 게 몇 개인가 봤더니 10개 중에 7개입니다. 10개 중에 7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 대로가 나오면 이 복수 중에 고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5지도 아니고 3지인데 셋 중에 고르면 되는데 저는 더 분개스러운 건 있는 대로를 쓰고도 정답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애들을 완전히 이거 꼼수입니다. 꼼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국가적으로 진짜 이건 대단한 문제고 이건 진짜 한 2년 연구해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120세까지 사는데 얘네들은 120세까지 살면은 저가 교육받을 때 제가 대학생으로 교육받을 때는 저는 60세까지 일하고 20년 노후 생활을 즐기다 80세에 가는 그런 인생을 디자인해서 만든 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100세까지 일해야 됩니다. 100세까지 일해야 되면은 직업을 몇 번쯤 바꿀까요? 한 10번은 바꿔야 될 겁니다. 10번은 바꿀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될 애들인데 얘네들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50년 전하고 똑같이 기계공학, 철학, 경제학 그거 가르쳐서 내보내서 과연 그게 합당한가? 그게 합당한가 안 한가를 적어도 고민이라도 해야 된다. 대학교에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폭넓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폭넓게 가르쳐야지 지금 과거 50년 전처럼 기계공학 가르쳐서 내보내야 그렇게 해서 대기업 취직해야 50세 되면 대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걔네들을 폭넓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대학마다 이 높이 그 학과 간의 그 벽 이거 빨리 좀 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일까지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그 유명한 소르본느 대학과 그 다음에 피에르 마리 큐리가 일했던 큐리 대학이 두 대학이 합칩니다. 소르본느와 마리 큐리, 피에르의 마리 큐리 그 대학이 두 개가 합쳐서 한 대학이 됩니다. 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2018년 1월 1일로 해서 이렇게 대학들도 이렇게 합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과나 합치기도 과를 뭘 꼭 합치겠다고 그러면은 꼭 통폐합이 나옵니다. 통폐합. 그 폐합되는 건 난리가 나죠. 학과 학생들도 들고 일어나고 동창회도 들고 일어나고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엔 이 교육 방법의 혁신이 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은 지식 전달의 방법이 주로
교수가 책 하나 갖고 뭐 이거였는데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이죠. 인터넷이란 그걸로 해서 뭐 잘 아시는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s 여기 들어가면은 전 세계 유명 대학의 최고의 교수들이 하는 강의를 한 학기 강의를 다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빨리 증가하고 있냐 하면 2012년, 13년 이때 시작해서 지금 금년에 이미 4,000 과목이 넘었습니다. 4,000 과목을 오퍼하는 대학이 있나요? 없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교, 특히 대학교 고등교육이 아마 굉장한 도전을 받고 이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조지아 텍이나 MIT 같은 데는 이미 이걸 이용해서 학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뭐 조지아 텍 같은 데서는 35,000불씩 저거 받던 것을 튜션 받던 걸 7,000불로 줄이고 2015년에 해서 석사 학위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여겨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대학들이 그러니까 그 연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학생들을 그런 용기 있는 학생들을 배출해 내야 된다. 그 뭐 경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중요한 거는 도전 정신이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을 학생들에게 넣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 미국서는 이걸 뭐 잘 Entrepreneurial Universit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번역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로 뭐 또 기업가형 대학 그랬다 그냥 한마디로 또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기업가라는 게 이렇게 그냥 제가 가치 창출 대학 그러니까 인재라는 가치를 만들고 지식이라는 가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낸 그런 대학 그래서 가치 창출 대학 뭐 쉽게는 그냥 이런 대학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MIT 동문이 만든 기업은 3만 개다. 그래서 뭐 이걸 뭐 비교할 수도 없죠. 역사가 150년 넘는 대학하고 뭐 비교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약 2,200조 원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뭐 잘 아시겠지만 한 400조쯤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우리나라의 소위 연구 중심 대학을 자처하는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이런 용기를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MIT 학부 졸업생의 15%가 스타트업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15%가. 그러니까 얘네들 굉장히 대학원 많이 가는 그런 좋은 대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제가 몇 퍼센트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체의 15%가 스타트업에 취업하고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런 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심이 있는 겁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는 15%가 아니라 15명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반적인 대기업 가야 그 40세, 50세 되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때 나와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젊었을 때 용기를 갖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줘야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뭐 스탠포드 얘기, 뭐 중국 칭화대 얘기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학부 교육이 진짜 튼실해야 됩니다. 저는 폭넓은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각 대학마다 고민이라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대학이라면. 그 다음에 소위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하고 글로 가 있는 대학이라면 좋은 연구 성과를 내야죠. 당연히 기초과학에서 그렇고 뭐 수학, 물리, 화학 이런 데서 빼어난 연구 성과를 내고 돈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연구 성과죠. 아무 상관없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대학의 역할이 나가서 직업을 만들어내고 창직하고 창업하는 그래서 사회 경제적 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그런 대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 전공 간의 담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튼
이 도전 정신을 집어넣어 줘야 그래야 120세 삶을 이렇게 잘 디자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파워포인트 실력으로 얘가 돌아가게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산업 발전 모형과 전혀 다른 모형으로 발전할 거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과학재단에서 오늘 이런 정책 토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말이 상당히 생소하 아까 김 총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말 자체는 작년에 특히 화두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분이 거의 주도적으로 이 말을 만들기 시작하신 분인데 클라우스 슈와브라는 사람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2015년 10월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1784년이라고 와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팀 엔진이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전에는 동력이라는 건 거의 사람에 의해서 사람 말에 의해서 동력을 얻었었는데 처음으로 사람과 말이 아닌 거에 의해서 동력을 얻은 시기가 되겠죠. 1870년에 와서는 전기라는 게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가 생기면서부터 매스 프로덕션이 됐고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그 전까지만 해도 식량을 보관하는 방법 자체도 없었던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식량도 보관하게 되고 운송 능력이 발달하고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분리되기 시작을 했다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969년, 이게 또 왜 69년이어야 되는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방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처음으로 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아날로그이긴 하지만 칩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IT라는 말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1975년에 애플에서 컴퓨터를 그 전에 컴퓨터가 있긴 있었지만 보통 커스터머를 위한 컴퓨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1980년에는 IBM에서 8088이라는 첫 번째 PC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계산 첫 번째 그 7가지 하나씩 보여드리면 컴퓨터 계산 및 저장 및 연결 능력. 이제는 모든 분들이 주머니에 사실은 컴퓨터를 들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핸드폰이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살 때 동의를 몇 번 하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발견을 했는데 제가 3개의 클라우드에 거의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로도 상당히 복잡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핸드폰으로도. 전 세계 44%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는 좀 재밌는 맵인데요. 쳐다보시면 그 영토 크기를 연결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 보고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저는 보시면 북한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좁고 일본도 크고 저희가 영토 자체가 오스트레일리아보다 큽니다.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유럽과 비교해서도 크게 저희가 크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PC보다 핸드폰을 많이 쓸까 했을 때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사실 PC도 많이 쓰고 핸드폰도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UAE가 왜 우리보다 더 많아야 되는지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슈퍼컴퓨터는 어디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숨어 있어도 되고
각자 엔드 유저들이 쓰는 핸드폰이건 또는 PC건 다 슈퍼컴퓨터로 연결이 가능하고 필요한 계산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이 다 계산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는 아마 아시다시피 이 그림에 알파고라는 지난번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에서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갑자기 국민들이 놀라시니까 빅데이터를 해야 되겠다.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굉장히 쇼크가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전에 이거는 구글에서 한 겁니다. 근데 이 전에는 IBM에서 딥블루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 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퍼디라고 그 퀴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퀴즈 프로그램에 잘하는 사람 두 사람과 그동안 잘했던 사람 두 사람과 IBM 딥블루하고 셋이서 경쟁을 해서 붙였습니다. 물론 딥블루가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구글은 조금 다른 형태로 한 겁니다. 물론 그 동안에 딥러닝이라는 분야가 지난 10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IBM에서 최근에 더 재밌는 일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온콜로지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암 전문의를 만드는 건데요. 컴퓨터 딥블루를 의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얘가 4년 동안 의대 졸업을 다 하고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딥블루는 이제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겁니다. 물론 이 딥블루가 사람 이제 암 전문의보다 나을지 안 나을지는 사람이 잊어먹는 거는 딥블루는 절대 잊어먹지는 않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뭐 상품 구매 분석, 뭐 소비자 동선 확보 이런 증권 분석 정도가 아니라 바둑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온갖 일에 이 딥러닝의 테크닉을 개발했을 때는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이해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컴퓨터의 클러스터링이라는 기술을 쓰는 건데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질 않지만 이세돌은 사실은 2000개의 굉장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하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세돌이 4번 지는 게 한 번 이긴 것도 굉장히 잘한 거라고 사람들은 딥러닝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질 직업이 굉장히 많다. 다 이런 택시 운전사가 사라지는 건 아마 이 자동 운전이 가능해지고 뭐 그래요. 요리사가 사라지고 바텐더, 재무상담사 이외에도 사라질 직업은 굉장히 많다고 말을 합니다. 디지털 헬스 분야는 금방 말씀하셨지 IBM 딥블루의 온콜로지 프로젝트도 그거의 일환이었겠지만 앞으로는 인종별로 모든 의료 정보 분석을 통해서 개개인을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병에 대한 치료를 하겠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또 분자 조작을 통한 의료가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예방의학 분야 같은 건 아마 제일 먼저 다가올 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D 프린터를 통한 물질의 디지털화. 이런 작은 것들 만드는 건 보셨겠지만 이제 어떤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장기들도 이 3D 프린팅으로 할 수 있게 가능해지고 이렇게 큰 거는 하나 모델은 만들 수 있지만 제일 큰 흐음 중에 하나는 3D 프린터가 지금 엄청나게 비쌉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그냥 보통 회사에서 만드는 거와 대량 생산하는 거와 비교했을 때 앞으로 10년은 걸릴 거다. 같은 가격적으로 쓸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 10년은 걸릴 거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미 어떤 분야들 특히 뭐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곧 쓸 거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쓰일 곳을 보시면 프로프 콘셉트 처음에 파일럿 프로덕트 만들 때 쓰일 테고 프로토타입
예, 이런 것들은 지금도 어차피 만들어야 될 일들이니까 3D 프린터를 쓸 수 있겠죠. 프로덕션에 쓰는 건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에듀케이션에도 쓰이고 마케팅, 샘플, 아더, 뭐 허비 이런 데 쓸 거다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 전 세계 모든 곳에, 심지어 자동차, 전 세계 2,900만 대의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 전부 다 센서를 달고, 그리고 뭐 다리 뭐 온갖 데, 뭐 저희 CCTV 있는데 물론 온갖 군데에 전부 다 센서를 달아서 이걸 클라우드로 컨트롤하겠다. 그런 개념인데,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는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처음에 막 떠들었던 거에 비해서 프로핏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전자화폐,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현재는 0.025%만 전자화폐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앞으로는 동전은 쓰지 않게 하겠다. 근데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도 점점 동전을 덜 쓰시고 이제 신용카드를 쓰시겠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형태도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모든 게 더 전자화폐 형태로 쓰일 거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터넷 보안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하나가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정말 큰 일이 나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비롯한 이 시스템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전자화폐가 완전히 통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7번째가 착용 가능한 인터넷. 이미 저는 한 개 차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는 여기 차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 건강을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있으면서 쓴 지가 지금 한 1년쯤 됐는데 그냥 맥박은 쉽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맥박을 재는데 그 전날 혹시 과음을 했거나 아니면 잠을 적게 잤을 때는 좀 운동을 해서 맥박을 한 130 정도까지 올렸다가 다시 75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을 재보면 압니다. 제가 피곤할 때는 대개 10분, 15분씩을 걸립니다. 그런데 건강한 때 7시간 잘 자고 그 전날도 뭐 음주도 안 했고 그랬을 때는 돌아오는데 보통 3분이면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속도를 가지고 제 몸 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크리폰 센서, 심지어는 일부 환자들에게는 몸에 심는 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점점 심는 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콘택트 렌즈 형태로 눈이 제일 몸에 해를 덜 끼치면서 덜 인트루시브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콘택트 렌즈로 최소한 혈당 측정은 지금 FDA 공인 과정이 됩니다. 사실 혈당 측정이 많은 당뇨 환자들한테 문제가 됐었는데 구글에서 하는 그 혈당 측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몸에 삽입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예측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7가지 보시면 대개 ICT 오리엔트된 것들이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 컴퓨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게 기본 이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지속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상품 개발, 혁신의 상업적 이익과 사회인데요. 사회 및 환경적 이득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 기술 개발과 동시에 위험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 지적 생산품에서 기회와 문제점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고, 공공 및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동의를 얻어 혁신을 추진해야 되고, 연구 개발과 혁신 과정에서 항상 투명성과 공공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도 논의된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고 자문회의에서 대통령님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먼저 R&D 효율화를 통해서 전략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겠다.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신설해서 딥러닝도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과기 전략본부에서 각 부처의 수요 기반으로 R&D 예산을
조정하고 배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1차 R&D 혁신 방향으로는 사실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한데요. 중복 해소하고 그다음에 출연료를 혁신하고 그다음에 출연연 대학 중소기업의 연구소화, R&D 기획관리 체계 혁신, R&D 가버넌스 혁신. 그다음에 2차 R&D 혁신으로는 선도형 R&D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했고, 그리고 보시면 대학은 기초연구, 출연료는 목적성 원천 연구, 기업은 상용화 연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 혁신 방안은 대학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NRF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 맞춤형 연구비 지원, 기초연구의 확대, 연구의 역량별 맞춤형 평가 실시. 출연연의 경우는 핵심 분야의 70% 이상을 투자를 하고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다. 근본적으로 평가 보상, 그다음에 기관 평가의 간소화, 시장형 기술의 개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연구의 경우는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주면서 중기 R&D 센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중견기업의 R&D 지원, 조금 추상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마지막으로 토의를 위한 제언을 2페이지를 드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토의를 위한 화두로 그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연구 사이클입니다.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단순하게 보이지만 기초연구의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기초연구의 경쟁력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굉장히 많은 기초연구가 사실은 응용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점점 응용연구도 다가오고, 그다음에 정말 원천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응용연구도 어떤 때는 응용연구를 위한 응용연구는 많지만 실제로 정형화, 파일럿화, 대형화를 위한 응용연구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기술 이전 상용화 부분에서는 정말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거의 우리나라가 아직도 풍토가 돼 있지 않은 듯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직도 대기업 위주의 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정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우리 국민 저 자신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그냥 중구난방에 제가 제 의견을 써봤는데,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제도는 굉장히 보완이 여러 번에 됐는데 주어진 제도를 엄밀하게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잘 되는 건가, 다시 돌아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연구 지원은 과거엔 좋은 논문, 특허를 낸 연구자 또는 연구팀의 보상, 지원 또는 연구 계획 드렸는데, 그러니까 연구가 어떤 때는 보상 차원이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분들한테 드리는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다 연구를 드려야지, 이분은 원래 연구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연구비를 더 드려야지, 그런 제도가 조금은 변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연구를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연구자들을 발굴을 하고 그 육성 지원하는 연구 관리 능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 제안은 항상 많은 연구가 수행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주제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에 기초 기반 연구 지원은 성과를 잘 내는 연구진보다 단수 지원하는, 학문 후속들의 교육 지원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팀들에게 연구를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 속성상 5년 또는 10년 후에 실용하는 모방형 응용 연구 계획이 더 많이 되는 현실에서 기반 연구나 사업화 연구 개발 지원으로 훨씬 더 중점을 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 기반 연구, 사업화 연구 사이의 불명확한 로드맵보다 정확한 사업화 로드맵을 이해하는 연구 관리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다시 특허수 논문 수에서
연구에 대한 평가보다는 학계에서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연구 또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연구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 기반 사업화 연구의 통계에 의한 분석보다 연구 분배에 경제적, 학문적, 철학적 합리성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제가 그냥 써봤는데 읽어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